공격기의 대명사 A10 썬더볼트의 생산 라인 전체가 한국으로 이전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대한민국의 1차 KF-X 사업 때 미국과 논의되던 안건이었는데요. 미국은 비싸고 효율 낮은 지상 공격기를 포기하려던 참이었고, 항공기술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대한민국으로서도 군침이 도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걸프전 등 국제 분쟁이 터지면서 근접 항공 지원용 공격기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 것인데요. 아쉽지만 한국으로의 기술과 공장 이전 제안서는 슬그머니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 또 미국이 생산 라인 전체를 넘기려고 한다는 루머가 퍼진 것입니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로는 단일 목적기를 운용하기 벅찬데다가 우린 이미 근접 항공 지원 역량이 뛰어난 FA-50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공격기의 대표주자 A10의 한국 이전 루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탱크 파괴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A10 썬더볼트는 근접 항공 지원을 대표하는 공격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전투기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A10 썬더볼트는 여전히 근접 항공 지원의 상징적인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를 천덕꾸러기로 치부하는 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이 공존하는 복잡한 기체입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겪은 미군은 적군이 보유한 위험 대상을 근거리에서 제거해 줄 수 있는 공격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현재는 노스럽 그루먼사로 흡수된 당시의 제작사 페어차일드 에어크래프트는 베트남 조종사들의 의견을 참조해 지상 공격을 위한 화기 위주이며 저공 기동성과 높은 생존 가능성, 그리고 가볍고 탄탄한 기종을 요구한 미공군의 요구를 거의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기체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특이했던 목적성 때문인지 첫 배치 이후 현장에선 썬더볼트의 기본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비행 속도는 느린데다가 값싸게 만드느라 레이더는커녕 레이저 목표 지시기도 없는 사실상 2차 대전 당시 쓰던 공격기보다 크고 무거운 기체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냉전 종식과 함께 찾아온 평화의 시대에선 국가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사라졌기에 근접 항공 지원이라는 A10의 운용 교리는 시대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미군은 1990년대 보유 중인 A10을 모두 퇴역시키고 남은 기체와 생산 설비 전체를 대한민국에 넘겨주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그러나 1990년 걸프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A10의 저속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채공 시간과 막강한 무장 탑재 능력에 놀란 미공군은 썬더볼트 전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개량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썬더볼트는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포대 공습이나 파괴 임무에 투입되었는데요. 피탄에 강한 간단하고 튼튼한 구조 덕에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는 생존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A10은 미국이 개입한 각종 분쟁에서 주요 항공 지원 수단으로서 참가하여 꾸준히 전과를 올렸는데요. 그러나 사실 썬더볼트의 명성엔 많은 과장과 거품이 존재했습니다. 언론 덕분에 걸프전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홍보된 것뿐이지 오히려 A10은 느린 속도와 생존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피탄에 강한 맷집 역시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요. 전략상 썬더볼트는 적의 방공망이 제압당한 후에 등장했기에 비교적 약한 저항을 받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적의 대공포와 레이더 등이 온전했다면 썬더볼트조차도 생존을 장담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후에 A10의 전술이 저고도에서 중고도로 바뀐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때문에 미래 전장에 부적합하고 쓸모없는 구형기라는 이미지가 겹치면서 썬더볼트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더구나 오래되고 큰 덩치 때문에 A10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요. 결국 2014년과 2015년 미군은 썬더볼트를 전량 퇴역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생산 설비 이전은 이때 있었던 논의로 실제로 한국 육군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썬더볼트를 저렴하게 불화받아 육군 공격기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해오도 지역에 대한 북한 공기 부양정 위협의 대응 수단으로서 유용할 거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에도 썬더볼트의 퇴역을 막은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IS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터키 등의 전선에서 의외의 활약을 보여준 A10을 미군은 다시 현장에 재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대IS전에서의 유용성 덕분에 2016년 미국은 기존 결정을 번복하며 A10의 퇴역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8년이 흐른 현재 미 의회는 또다시 A-10의 점진적 퇴역을 승인했습니다. 미군은 2029년까지 미군이 보유한 전량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미 작년 안에 40대가 넘는 썬더볼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수십 대에 달하는 썬더볼트를 불화받았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올해 경매에 붙여질 56대 중에서도 상당량을 한국이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개 대대 약 20대의 썬더볼트를 운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역시 이 물량을 한국군이 인수하거나 임대하라고 제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썬더볼트가 개발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낡았고 현대 전장 상황에는 잘 맞지 않고 구형기종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A-10을 대체할 공격기를 두고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썬더볼트의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조만간 대규모 업그레이드나 대체가 필요한 기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F-35와 같은 초음속 멀티롤 전투기에 기존 썬더볼트에 임무를 부여하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술했지만 썬더볼트의 느린 속도가 장점인 경우가 많았고 대지 공격기의 특성상 긴 채공 시간이 필요했기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체의 기본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10의 유지비가 비싸다고는 하나 이것은 노후 기종이기에 발생하는 부품의 수급 문제 요인이 컸는데요. 기본 도입 비용과 유지비를 F-35와 같은 값비싼 기체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기체가 가진 독특한 장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4세대 및 5세대 멀티롤 전투기와 비교해 속도, 기동성, 전자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스텔스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 공군의 교리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음에도 썬더볼트가 지금까지 생존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접 항공 지원이라는 특정 임무만 놓고 보면 장점이 많은 공격기인데요. A-10은 저속 저고도로 적의 화력을 무릅쓰고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A-10의 GAU, A-Day, 어벤저, 게틀링포는 초당 65발 이상의 발사 속도로 적의 전차와 장갑차를 단숨에 파괴할 수 있어 전장에서의 즉각적인 화력 지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A-10은 느린 속도와 긴 채공 시간을 활용해 전장 상공에서 지속해서 병력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미 공군은 수차례 A-10을 퇴역시키려 했지만 A-10이 수행하는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대체 기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퇴역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물론 국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펼칠 바엔 차라리 대한민국이 썬더볼트의 생산 라인까지 넘겨받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전의 흐름은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의 발전으로 인해 공격기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만 썬더볼트를 대한민국이 도입하면 여전히 공격기의 중요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공격기의 존재 자체가 적군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전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더구나 한국이 A-10 생산 라인을 인수하면 세계 최고의 다목적 전투기와 공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얻게 되리라 생각하는 전문가도 많은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항공전력과 항공기 기술이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은 50년 가까이 된 미국산 노후 기종의 생산 기술을 이전받을 정도로 낙후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국방비 규모로 단일 목적기를 운용하는 것은 역시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또 하나 썬더볼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의미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거의 50년을 사용한 기종답게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차라리 A-10을 들일 돈이 있다면 FA-50이나 F-15, F-16의 추가 배치나 무인기, AH-64 공격 헬기를 더 들여오는 게 합리적일 결정입니다. 그중 FA-50은 A-10에 비해 빠른 속도와 현대식 항공 전자장비인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멀티롤 성능이 우수한데요. 여기에 정찰이나 특수임무, 아파치와의 연계 등 근접 항공 지원 역할 역시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은 무인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현재 MQ-1 프레데터나 MQ-9의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와 17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채공 시간은 오히려 썬더볼트보다 깁니다. 더구나 운용비도 훨씬 낮으며 인명 상실 가능성도 없는데요. 이후 기술 발전까지 감안하면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유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무인기 기술 수준에서 글로벌 7위에 빛나는 무인 기술 강국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무인기 산업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강력한 무기 체계로 인정받는 A10 썬더볼트의 최종 행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에서의 미래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분 인수든 임대든 또는 생산 라인 이전이든 한국이 이 기회를 잡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 국방 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24년 12월 17일 일본 훈련기 T6 영상입니다. T6 텍산2는 미 공군과 해군이 기본 훈련기로 사용하는 항공기입니다. 1990년대 말 비치크래프트사에 의해 개발된 T6는 스위스의 필라투스 PC9을 기반으로 한 훈련기로 프로펠러 기반의 저속 훈련기라는 점에서 태생부터 제한적인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속도 시속 586km, 운항거리는 약 1600km, 프레덴 휘트니사의 PT6A 68 엔진의 최대 이륙 중량은 3톤이 안 되는 T6는 주로 초보 파일럿의 비행 기본기를 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고급 훈련이나 전투기 훈련으로는 이어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개인용 프로펠러 항공기의 성능 수준에 불과한 T6로는 현대의 제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 용도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일본이 현재 훈련기로 사용하는 T4에 비하면 T6의 성능은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T4 훈련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 중공업이 협력 제작한 일본 자체 생산 고등훈련기로 최고 시속이 마하 0.9에 불과한 아음속 기체입니다. 여기에 T4 훈련기는 1988년부터 양산이 시작되어 현재 기체가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19년 일본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T4 훈련기의 엔진 한쪽이 정지해 긴급 착륙하는 사고도 있었으며 일부 T4 훈련기에서는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출력이 나오지 않는 등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보유한 F-35A, F-15J 등에 필요한 고성능 전투기의 조종사 양성은 단순히 기본 비행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조종사는 고속 비행, 전술적 기동, 다중 센서 활용,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프로펠러 항공기인 T6는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전투기와 유사한 속도와 기동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T6는 전투기와 유사한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하지 않았기에 전자전 및 다목적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T6는 단순히 비행 기본기를 훈련하는 용도로 적합할 뿐 현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술한 대로 이번 도입 결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T6의 구체적인 도입 가격과 사양 요구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도입한 T6가 기존의 500만 달러를 훨씬 초과한 1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거래 규모만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임에도 외국 회사가 그 시장에 진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며 자국의 무기를 해외에 팔 때도 까다로운 규제와 할증을 붙이는 매우 까다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하여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조달 대상 제품의 원가에 미국산 구성품이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이를 넘지 못하면 무려 50% 할증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들이 해외에 수출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는 쪽이 아닌 물건을 파는 자가 갑인 아주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완견이나 마찬가지인 일본에서는 거의 항상 불리한 조건으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에서 일본이 2배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제한된 성능의 T6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정치적 외압에 미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 의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력 강화라는 본질적 목표와는 어긋납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차세대 고등훈련 기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T-50 고등 훈련기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검토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 골든이글은 일본의 차세대 기본훈련기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T-50은 최첨단 전투기 훈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가치를 입증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T-50 훈련 기능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만큼 록히드 마틴의 F-16을 많이 참고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도 F-16의 후속 기종으로 출시된 다목적 전투기인 만큼 T-50이 F-35의 기종 전환에 유리한 훈련기라는 것입니다. 골든이글의 운항거리는 약 1851km로 T-6와 비슷하지만 최대 속도는 3배 이상인 시속 1837km에 달합니다. 당연히 대당 도입 가격이 약 1200만 달러로 T6보다 높은데요. 이는 기체 성능과 사양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T-50은 단순히 기본 비행 훈련뿐 아니라 고급 전술 훈련, 다목적 시뮬레이션, 전투기 전환 훈련까지 가능하며 F-16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자전, 무장 통합 훈련, 네트워크 기반 전투 환경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T6를 내준 미국조차도 전술훈련기 후보로 T-50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고등훈련기, 예를 들어 영국의 호크나 이탈리아 M346, 러시아 야크 130, 중국 JL-10 중 그 어떤 기종도 속도와 공중 기동성, 확장성 측면에서 T-50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기종이 말 그대로 연습을 위해 훈련기로 설계된 반면 T-50은 전투기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는 태생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동급 대비 성능 면에서 T-50은 우월하다 못해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미국마저 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T-50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우수한 성능은 수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전투기급의 높은 성능이 곧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T-50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영국, 아르헨티나 등의 신형 군용기 입찰 경쟁뿐만 아니라 미 공군 TX 사업 수주전에서도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FA-50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미국에서 먼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로 록히드 마틴은 지난 2022년 중순카이와 T-50 판매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에서 카이와의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상향시켜 T-50 계열 훈련기의 제작과 마케팅은 물론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을 맡았습니다. 전 세계 1위의 초거대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이 T-50의 판매력을 인증한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게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번 대한민국 T-50을 제쳤던 T-7A가 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미 T-7A를 선정했던 미 공군이 추가로 280여 대의 고등훈련기 추가 소요를 발표할 정도인데요.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약속한 T-7A는 약속과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조한 신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미 공군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차세대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서 미국이 제시한 핵심 요구 조건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대용량 연료 탱크 그리고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이 가능한 미션 컴퓨터, 다기능 레이더 등과 전투기의 빠른 납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방산 시장에서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건 T-50A 뿐입니다. T-50A는 기존 T-50을 전면 재설계해 연료 탱크 용량을 크게 늘리고 공중 기동성을 향상한 모델로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 팀이 T-50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공중 기동성 역시 수준급입니다. 게다가 이미 안정적 생산 체계도 갖추고 있어 주문만 하면 즉각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 전술훈련 기사업에 T-50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미 해군 신형 함재기인 F-35C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T-45는 첨단 기종을 위한 조종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T-50은 미 해군이 차기 전술훈련기로 요구하는 높은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니 T-6를 선택한 일본의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며 멍청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이 방위력 강화라는 본질적 목표를 희생하고 방산 선택에서 정치적 외압과 전통적 무기 구매 관행에 얽매여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성능과 가능성, 신뢰도를 검증받는 T-50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텐데요. 미국의 지갑을 자처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미래와 역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